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26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과목 색채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의 영역별 색채 계획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제 오늘부터 실무, 그러니까 실제 컬러가 사용되는 디자인 분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했었죠. 뭐 크게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렇게 나누는데 그 외에 뭐 미용, 패션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분류는 3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3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 디자인이란 뭐 그림을 그리거나 보기 좋게 만드는, 물론 그런 것도 디자인의 일부에 포함은 되지만 디자인의 목적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뭐 조금 광범위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행복 안에는 뭐 사람의,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어떤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자,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해결함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그다음 삶의 만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바로 뭡니까? 디자인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대상 중심은 누구다? 사람이다. 자, 그래서 자, 인간이 중심이고, 그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다 했었습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했습니까? 그쵸? 먹고 자고 있고 그거 각각 하나 해결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할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이곳을 우리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는 어떠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뭐 디자인의 뭐 트라이앵글이라 할 수 있고요. 뭐 디자인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와 자연이라는 공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사회에서 뭘 합니까? 소통하겠죠. 소통. 뭘 한다? 소통. 자, 소통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아니, 귀찮다. 사람과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상대방도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나도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또 내 멋대로 살면 상대방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이 힘들다? 귀찮다. 귀찮다. 근데 귀찮다는 말을 하기에는 좀 창피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어렵거든요. 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그랬었죠. 이렇게 소통을 디자인하는 이걸 우린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자?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시각 디자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통을 디자인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그래서 소통을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을 디자인하는 분야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각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인간들은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갖다 쓰죠. 자, 도구를 갖다 씁니다. 자,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바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디자인하면, 이걸 우린 전문 분야의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우리는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제품 디자인. 그래서 이 제품 디자인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나요? 안 시켜주나요? 엄청 시켜줍니다.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 우리 최초의 디자인도 사실은 이쪽 제품 디자인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공예를 이쪽 제품 디자인과 상당히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이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죠. 공간. 자, 공간. 그래서 그 공간을,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자,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 하나요? 엄청 합니다. 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그래서 요거를 무슨 디자인이라고 한다? 환경 디자인. 물론 이걸 자연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의 개념이에요. 환경 디자인은 뭐? 공간의 개념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공간은 또 2개로 나눠요.
공간은 실내 공간과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실외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영어로 우리는 인테리어 디자인 그러고요. 실외 디자인을 뭐라고 합니까?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간들은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문화라는 걸 만들어 갑니다. 뭘 만든다? 문화. 선생님, 문화가 뭔가요? 문화라는 것은요,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삶의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 문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음주 문화, 교육 문화, 뭐 보건 문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은 다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음주 문화, 1차에서 끝내지 않는 문화죠. 왠지 1차에서 끝내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자라면서 이 문화 속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그럼 얘네들도 이 문화의 영향을 통해서 계속 이 문화는 유지가 됩니다.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문화는, 습관은 바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한번 문화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또 하나의 그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바꾸는 걸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못된 문화는 정말 바꾸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과거 전통 문화들, 옛날에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좋은 것은 계승하고 좋지 않았던 문화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듯이 다른 나라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자, 문화와 문화는 서로 또 만나야 돼요. 만나서 융합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화를 무시한다든가 배척한다든가 이런 건 우리 디자이너에겐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의 과거에 쓰레기에 관련한 문화가 어땠어요? 쓰레기 종량제라는 거 실시하기 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막 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길거리도 너무 더러웠었고요. 상당히 그 자연 환경도 지저분해, 이렇게 엄청 좋지 않았죠. 그런 자연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손해와 피해는 누가 받는 거죠? 우리 사람이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지금도 보면 플라스틱 같은 것들 함부로 버리고 그 재활용하면 되는 건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 버려짐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엄청 오염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이 받고 있죠. 그죠? 자, 여하튼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을 만드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러 간 거죠. 가봤더니 종량제라는 걸 하고 있네. 자, 거기서 우리는 문화 충격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른 나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 내가 틀린 거였네 하고 다른 문화를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문화 충격, 국가적으로도 문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가 문제인지 몰랐던 게 이제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살 수 없어요. 문제를 반드시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바꾸려고 하겠죠.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자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거나 저항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손해보기 싫거든. 또는 이익을 받던 사람들은 그 손이익을 포기하기 싫거든.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막 반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를 실시한 지금 어떻게 됐죠? 쓰레기는 당연히 이제는 돈을 내고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또 단지 그 쓰레기 종량제 정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의식 수준, 즉 시민의식이 향상됐어요, 안 됐어요? 향상됐지요. 시민의식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도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좀 수준이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과거에 봤을 때 좀 수준 낮아 보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재수없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 공공 질서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 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하죠. 왜?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또 뭐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예술가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만드는데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이너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본에서 피스 담배값, 로이의 피스 담배값, 담배값이에요. 근데 그 디자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 충격을 줘가지고 변화를 주듯이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컬러 그 학교 그 서울 로봇고등학교 그 색채 그 인테리어를 이제 새로 하면서 거기에 색을 디자인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색 그까이 거 대충 뭐 칠하면 되는 거고 공부 못하는 것들이 환경 탓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컬러 색을 가지고 똑같은 색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배색했을 때 되게 다르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정말 뭔가 달라 보이고 또 환경이 바뀌니까 이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속마음도 이 속사람도 변하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충격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에 갔을 때 그런 환경에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정도 수준의 환경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디자인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무엇에 연결이 된다? 문화를 만들게 되고 시민의 의식을 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의 책임,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고 기능적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이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런 분야마다 디자이너들이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직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좋은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크게는 시각, 제품, 환경 디자인을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소통을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가 시각 디자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제품 디자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가 환경 디자인.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컬러리스트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쉽죠.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컬러리스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컬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또 이것을 2차 디자인, 3차 디자인, 4차 디자인으로 나눕니다. 자, 디자인의 영역별, 색채, 계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은 뭐라고요? 소통을 디자인하는 거다라고 했었고요. 제품 디자인은 뭐라고요? 도구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했었고요. 환경은 뭐라고요? 공간, 인간들이 사는 공간. 그래서 실내 공간과 그 다음에 실외 공간을 하는 거죠. 실외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경관이라든가 또 시설물, 경관, 그 도시, 그죠? 도시라든가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실외고요. 실내 디자인은 인테리어예요. 인간들이 있는 인테리어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실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체 디자인은 이제 평면적인 개념의 디자인이고요. 3차 디자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체적인 것이고요. 4차는 공간 개념입니다. 근데 시각 디자인은 비교적 어느 디자인에 가까워요? 2차 디자인에 가깝고요. 제품 디자인은 3차 디자인에 가깝고요. 환경 디자인은 이 4차 디자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디자인이 가장 고려해야 할 그런 디자인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각 디자인도 이 3차 디자인이 있는데 보통 시각 디자인에서의 3차 디자인은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디자인? 준입체 디자인. 준입체는 뭐예요? 완벽한 입체는 아닌데 입체에 준하다. 그래, 입체로 쳐줄게 이런 얘기죠. 보통 입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형태가 입체적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디자인되어지는 것도 준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공간도 준공간입니다. 예, 준공간. 실제로 우리가 하는 공간도 있겠지만 준공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다 평면적인,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그러면 눈으로 보기 좋게끔 뭔가 모양을 만드는 편집 디자인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눈으로 보기 좋게끔 하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영어로 뭐죠?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러죠. Communication, 소통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근데 비주얼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개 가지고 우리 인간은 뭐한다? 소통한다. 근데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일대 다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소통은 시각이니까. 그래서 소통 수단의 가장 대표인 시각을 갖다 놓은 거예요.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렇습니다. 사운드 같은 것도 우리 시각 디자인에 넣잖아요. 그럼 그 청각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혓바닥으로 하면 미각 디자인 그래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통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심벌, 타이포, 그래픽, 리플릿, 뭐 편집, 포스터 이런 것들, 뭐 포장지 이런 것들. 자, 그런데 포장지와 포장, 자, 패키지 디자인을 포장이라 그러죠. 포장 디자인은 좀 다릅니다. 포장지는 종이이기 때문에 2차 디자인이고 포장지는 3차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포장지는 이런 입체 모양의 어떻게 해요?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린 준입체 디자인은 그렇습니다. 사인 디자인도 간판도 우리 입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표현되기 때문에 보통 준입체라고 합니다. 자, CIP라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 통합하라 그러죠. 기업의 아이덴티티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심볼도 있고 뭐 전용 글자, 전용 서체 이런 여러 전용 컬러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준입체라고 합니다. POP 광고도 마찬가지죠. POP는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하죠. 판매하는 곳에 여러 가지 광고물을 부착해 놓으면 그 전체를 다 POP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같이 광고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체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디스플레이 뭐예요? 전시하는 디자인도 마찬가지 3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4차 디자인은 공간적인 개념인데 TV나 이런 CF는 어떤 디바이스, 장치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평면이지만 공간이 존재하죠. 무대 디자인, 영상 디자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4차 디자인. 그래서 시각은 2차, 3차, 4차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2차 외에 나머지는 준입체라고 합니다. 또는 준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제품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다 3차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구기 때문에. 그런데 2차 디자인의 텍스타일 디자인, 옷감이죠, 옷감. 옷감은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감의 이 평면적인 이것이 제품이지만 제품에서는 2차. 벽지, 카펫 디자인,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은 가구나 이런 인테리어에 필요한 가구 같은 애들 있죠? 걔네들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2차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도구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 디자인. 옷을 디자인하는 것은 뭐예요? 제품 디자인이죠. 근데 거기에 조영우 선생을 광고하는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제품 디자인이면서 시각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또는 길거리에 게시판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길거리, 실외에 스트레이트 퍼니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환경 디자인에 게시판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에 이 안에 어떠한 내용을 넣었으니까 그것은 또 뭐가 되는 거죠? 시각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 중에는 딱딱딱딱 끊어지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과 기초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스케치, 또 이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림만 잘 그려서 좋은 디자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디자인이 다양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관찰 능력, 많은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문제 인식을 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그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창의적인 교육이 참 안 이루어지죠. 그죠? 누가 많이 빨리 암기하는가. 물론 암기 능력도 상당히 이 교육에 되게 필요한 학습 능력입니다. 저처럼 이 머리가 나빠서 암기 능력이 딸리면 참 힘들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암기만 잘한다고 해서 특히 우리 디자이너들은 로봇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암기했다가 어떤 상황이 될 때 암기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갖추는 사람이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공업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 공예 디자인, 가구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이런 뭐 자동차 디자인, 뭐 가구, 뭐 우리 가전 제품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품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보다는 제품보다 환경이 좀 더 고려해야 할 그 분야들이 되게 더 많이 포함이 됩니다. 제품은 단순히 제품만 만들 줄 알면 안 되겠죠. 어떤 기계공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환경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설계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돼, 시공에 대한 이런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은 파트가 이 시각 디자인 쪽이 직무가 좀 제일 많고요. 제품 디자인 쪽은 좀 인원이 적습니다. 시각에 비해서는. 그리고 환경 디자인도 조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자, 환경 디자인은 당연히 어떤 공간적 개념이니까 뭐 점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정원, 스트리트 퍼니처, 뭐 경관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4차 디자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디자인 영역별 색채 계획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크게는 시각과 제품과 환경으로 나누고 다시 2차, 3차, 4차 디자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격이 다른 하나의 디자인은 그래서 뭐 시각과 제품 환경을 물어본다든가 2차, 3차, 4차를 구분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외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그 다음에 미용, 패션 디자인, 이 각각 분야의 개념과 그 특징들,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환경 디자인입니다. 자, 환경 디자인. 무슨 디자인? 환경 디자인. 자, 엄청 많죠, 그죠? 여러분들 사실 환경 디자인 하나만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진짜 4년을 공부해야 할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를 미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큰 특징, 그 다음 키워드,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출제되지도 않거든요.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중에서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양이 많기 때문에 미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이렇게 뭐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환경 디자인은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뭘 디자인하는 것이다? 공간. 인간이 디자인의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 인간이 있는 그 공간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 보면 보통 이 정신 상태가 많이 아프거나 온전치 않으신 분들의 이 삶의 환경 보면 상당히 엉망진창입니다. 그 엉망진창인 그걸 통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뭐 저장강박증 걸린 분들 보면 뭐 엄청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환경의 변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환경을 좀 고쳐 놓으면 잠깐은 좋아지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좀 분위기가 있고 좋은 환경에서 밥을 먹으면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환경의 힘이고, 인간은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오감을 통해서 어떠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공간,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긴 거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렇게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너무 또 강박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걸 추구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학생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세요? 물어봐서 그냥 너 집에 정리정돈하니? 안 그렇다고. 나올 땐 되게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데 실제는 아닌 분들이 계시더라 이거죠. 여하튼 그러한 인간이 사는 공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있고 무슨 공간이 있다고요? 실외 공간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 인테리어, 얘는 익스테리어라고 하죠. 실내 공간은 우리 되게 많죠. 그냥 사람이 있는 모든 공간은 다 실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교통수단 있죠. 자동차 안에 있는 것도 실내 디자인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배, 비행기, 이 모든 어떤 교통수단의 실내조차도 우리는 다 실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실외라고 한다면 보통 도시에 사니까 도시, 그리고 도시의 어떤 경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이 실외라고 하면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환경 디자인 그러면 어떤 환경에 자연을 아끼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왜?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그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옵니까? 사람한테 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환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되게 다양한 복잡한 요인들이 상당하게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디자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만들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의 문제까지도 관리하는 아주 가장 뭐랄까요, 다른 디자인 분야에 의해서 상당한 팀워크와 그리고 상당하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환경 디자인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속하면서 가능한 디자인. 그러니까 보통 이제 4대강 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이런 자연 환경 관련한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4대강 사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었잖아요. 뭐 가뭄이 들었을 때 물 관리라든가, 실제 또 손해 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이익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기획 단계, 그러니까 준비 단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또 자연의 어떠한 변화라든가 이런 걸 측정해 가면서, 외국에서는 정말 그런 사업을 하려면 보통 한 10년씩 뭐 시간을 두고 한다고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의 문제였던 거지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이 환경 디자인에서는 이제 보통 설계하고 뭐 시공하는 이런 개념들이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분야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실내 디자인, 뭐 디스플레이 디자인, 건축 디자인, 옥외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 스트리트 거리에 가구들 있죠. 도시 계획, 도시 경관, 생태 그린, 에코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리사이클 디자인, 에너지 전략 디자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자인들은 다 인간들의 삶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래서 환경 디자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활 공간을 아름답고 쾌적하면서 기능적으로 생기 있게 만드는 활동, 인간과 환경을 조화롭게 구축하는 생활터전에 관여하는 디자인, 실내와 실외, 이런 것들을 포함한 디자인을 환경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이런 어떤 이렇게 딱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을 할 때의 조건. 자, 자연미와 인건미가 좋아야 돼야 된다. 너무 인공미만 있어도 사실은 되게 경관이라든가, 우리나라 특히 간판이 있죠, 간판들. 물론 또 그 간판들이, 과거 간판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 간판들을 무조건만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간판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도시, 특히 외적인 부분에 모두가 같이 함께 경관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판도 함부로 그냥 막 걸면 안 되죠. 자연 그 주변의 환경과, 그러니까 자연의 미와 인공미를 같이 조화해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돼. 이건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배치를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공공 디자인,
그 공공기관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시청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할 때는 그 도시 전체의 경관에 가장 기능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공간에 배치하는 것, 그런 것도 환경 디자인의 하나다라는 것이고, 환경색으로서 배경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색도 그 경관 디자인이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아셨습니까? 재료 선택 시 자연색을 고려한다라는 거, 이거 같은 말이겠죠. 광선, 온도, 기후 등 자연색을 고려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애들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환경 디자인의 조건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디자인의 종류는 이렇게 쭉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경관 디자인,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그러는데요. 이제 경관에 관련한 시험 문제는 뭐 많이 출제는 되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나온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관은 원경, 중경, 근경. 그래서 가까운 경관, 가운데 경관, 먼 경관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동적 경관은 시퀀스라고 하고, 정적 경관은 씬이라고 한다. 뭐 요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시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환경 디자인, 실내 디자인이면서 시각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라는 것은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전시 디자인도 4차 시각 디자인이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매장이라든가 윈도우, 그 다음에 그 전시장, 엑스포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전시할 때는 이제 사실은 또 전시장의 그 형태, 모양 이런 문제들이 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라든가 시각 디자인 파트에서 나오는데, 컬러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 컬러와 관련된 애들 위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미시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 실외 디자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 디자인, 실내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요 인테리어 디자인이죠. 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내부 환경을 가리켜서 인테리어라고 하고요. 보통 선박, 기차, 자동차 내부도 실내 디자인에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어떤 움직임의 순환의 패턴, 그리고 조명, 광원의 종류, 또 음향 효과, 냉난방, 공기 조절의 상태, 건물의 유지 관리 부분, 실내 공간의 분위기, 적절한 재료 선택, 신미성, 경제성, 공간의 이미지 부각, 고객의 요구와 니즈, 그다음 기후와 그 풍토, 주변 환경,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다른 거에 비해서, 시각이나 제품에 비해서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게 환경 디자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 공간의 개념은 보통 작업 공간, 생활 공간, 뭐 공공 공간, 특수 공간 이런 것들이죠. 뭐 사무 공간 이런 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잠자는 실내 침실은 뭐 실내 공간, 사무실은 작업 공간, 뭐 공장도 작업 공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도 나오는 부분은 실내 디자인의 공간에서 이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실내 디자인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 그래서 뭐 기본 요소, 마감 요소, 장치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간에는 바닥이 있겠죠. 바닥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둥이 있겠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 공간의 그 요소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마감하는 마감 요소는 뭐 조명이라든가 이 안에 가구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컬러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바닥의 특징들, 그래서 실내 요소 중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들이 접촉하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곳이며, 수평적 요소로서 내 그 하층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바닥이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조명 같은 걸 받았을 때
이 천정은 가장 밝아야 되거든요. 조명의 빛을 반사해서 밝게 하지만 바닥은 보통 벽이라든가 이거에 비해서 좀 약간 명도가 어두워야 된다라는 거. 예, 왜 안정감이 들어야 되니까. 요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을 물어보고 또 천장이라는 것은 뭐 외부로부터 오는 빛이라든가 소리 같은 걸 차단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바닥과 함께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바닥은 빛을 반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밝은 부분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문이라는 것은 이제 벽 사이에 개구부 들어가고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출입구, 그걸 문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 벽이 있어야 되고, 벽에는 또 마찬가지 문처럼 또 창문이 있어야 되겠죠. 벽은 실내 공간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은 조망, 환기, 채광, 통풍 등을 조정하고요. 예. 그리고 기둥과 보, 기둥과 보는요, 무게를 지탱하는 거죠.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수직적 요소라는 거. 예,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시각 디자인이나 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문제였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컬러리스트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와 연결해서 실내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보통 그 색채 디자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앞전에 했었죠. 그 기획 설계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공사 감리해야 된다. 앞에서 우리 실무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실내 디자인의 그 인테리어 프로세스, 색채 계획 프로세스, 요거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항상 색과 관련된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의 그 색채 계획 또는 실내 디자인의 과정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실내 색채 계획을 할 때는 주고자의 요구와 시장성을 파악해야 되고, 이미지 컨셉을 선정하고 색채 이미지를 계획하고 고객의 공감을 획득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는데, 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책을 보고 외우면 되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쉬운 문제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당연한 얘기. 그것까지 제가 다 얘기하기에는 양도 많고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디자인의 분류와 종류, 그리고 첫 번째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우리 시각, 제품, 패션, 미용에 관련한 강의. 그래서 2강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여러분들 탈진 상태죠. 그죠?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양은 많아지고, 하긴 했는데 다 까먹은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계속 들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항상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배운 데만큼 그 이론서를 보고 공부를 하라고 했었죠. 철저하게 정독하시고 최대한 암기하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나머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